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수입 맥주에서 제초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미국 소비자 단체의 조사 결과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모든 맥주에 대해 잔류 농약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전용 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4개 통신업체가 서로 돌아가면서 낙찰을 받도록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특히 담합을 주도한 KT는 검찰에 고발될 예정입니다.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 YTN사이언스가 준비한 특별 우주기획. 오늘은 국내 언론에 처음 공개됐던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의 취재 과정부터 우주 선진국의 생생한 기술 개발 상황까지 과학 본색에서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작용하는 두 가지의 힘, 바로 원심력과 구심력입니다. 두 개의 힘이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운동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생활 속에 쉽게 만나는 물리 현상인 원심력과 구심력의 비밀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농약 성분이 든 맥주 리스트가 퍼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유통 맥주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국내에 유통되는 국산과 수입 맥주 40종과 수입 와인 1종에 대해 농약 성분인 글리포세이트의 잔류량을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리포세이트는 유전자 제조합 종자회사이자 농약회사인 몬센토가 생산하는 지에보 제초제 라운드업의 주요 성분입니다. 미국 소비자 단체인 US 퍼그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미국에서 유통되는 맥주 14종과 와인 5종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출량은 칭다오, 버드와이저, 코로나, 하이네켄, 기네스, 스텔라 등의 순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환경청과 유럽 식품안전청 등은 이들 주류에서 검출된 약이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는 가운데 미 보건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은 세계보건기구가 백신 기피 현상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요소 중 하나로 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홍역의 전염성이 매우 높으면서도 3일에서 4일의 잠복기가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전파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2-3년 동안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에서 홍역 발병이 3배 증가했다며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은 백신을 꼭 맞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홍역 백신 1차 접종은 통상 생후 12개월 이후 실시하며 2차 접종은 만 4살에서 6살에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be very definitive that vaccines do not cause autism. Vaccines are safe. I want them to be much more concerned about the diseases that these vaccines prevent and to help reinforce them to understand that the decision that they should make for the public health interest of their children, of their families, is to embrace these vaccines.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이라고 최근 밝혀졌는데요. 감사원이 포항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사업과 관련된 기관들에 대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추은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경주 지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고 대입 수능 시험이 연기되는 등 엄청난 피해와 혼란을 낳았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1년 뒤 피해 주민들은 포항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시켰는지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지열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사업 관련 기관의 위법 부당행위를 밝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달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시켰다는 정부 연구조사단의 결론이 나오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열발전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점을 고려해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사업 관련 기관의 위법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도 병합해서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감사에는 산업금융감사국 소속 감사 인력이 투입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관련 기관이 대상입니다. 감사원은 다음 달에 자료를 수집한 뒤 6월 중에 본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공공기관 전용 통신망 구축 사업에도 검은 뒷거래, 짬짬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3대 통신업체들이 돌아가면서 낙찰을 받도록 담합했다는 건데요. 100억대 과징금이 부과됐고 KT는 검찰에 고발될 예정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조달청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모두 12건의 공공분야 통신회선 구축 사업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참여한 4개 통신업체가 서로 돌아가며 한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밀어주기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예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막판에 빠지는 수법으로 사전에 정한 사업자가 낙찰받도록 짠 겁니다. 예를 들어 KT가 낙찰받은 지난 2015년 4월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입찰에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불참했고 세종텔레콤은 들러리를 섰습니다. 미리 정해진 낙찰 예정 사업자는 100% 가까운 낙찰률로 손쉽게 사업을 따냈습니다. 특히 낙찰받은 사업자는 들러리선 사업자의 통신 회선을 빌려 쓰지도 않았는데 132억 원의 회선 이용료까지 지급했습니다. 낙찰을 미뤄준 데 대한 일종의 대가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 통신회선 입찰에 담합한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3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 입찰에서 담합을 한 대형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들러리 입찰 및 대가 지급이 만연되어 있는 IT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회복하여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입찰 담합을 주도한 KT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소행성의 지구 충돌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시행합니다. 나사 제트추진연구소는 다음 주 열리는 2019 행성방어회의에서 지구에 가까운 천체에 대한 충돌 방어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훈련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난달 지구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소행성이 발견된 뒤 2027년이면 지구에 충돌할 확률이 100분의 1에 달한다는 내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지구 충돌 확률 100분의 1이 되면 국제사회가 위험에 대비해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모의 훈련은 닷새에 걸쳐 이뤄지며 훈련 지도부가 시나리오 상황을 설명한 뒤 참여자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시행 방안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는 탐사선 하야부사2가 소행성 표면에 인공 웅덩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야부사2는 소행성 류구의 내부 물질을 채취하기 위해 지난 5일 상공 20km에서 고도 500m까지 하강한 뒤 충돌 장치를 내려보냈습니다. 이 장치는 고도 200m 부근에서 폭약을 터뜨려 2kg 정도의 금속 탄환을 초속 2km로 류구 적도 부근 표면에 충돌시켰습니다. 이후 실험 성공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는데 하야부사2가 2주 만에 충돌 지점을 촬영한 결과 움푹 파인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작사는 소행성 표면에 인공 웅덩이를 만든 것은 사상 최초라며 다음 달쯤 다시 착지를 시도해 웅덩이 주변 시료 채취에 나설 예정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폴로 달 착륙 50주년 특별기획 리포트 오늘까지 5차례가 방송이 됐는데요. 예. 자, 이 내용 좀 다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는 미국 로켓 발사의 심장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불리는데요. 네. 예.
이 케네디 우주센터를 취재한 내용을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리포트가 담고 있는데 이 우주센터를 국내 언론으로는 처음 취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예. 이 케네디 우주센터를 보면은 미국 우주 개발을 한눈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케네디 우주센터를 대표하는 건물이 이 VAB라고 불리는 이 조립동 건물이거든요. 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건물인데 이 건물이 이제 비클 어셈블리 빌딩이라고 해서 저 건물인가요? 저 건물 나사로 네. 적혀있는 저 건물이 바로 그 VAB 건물인데요. 네. 예. 이 로켓과 발사대 등 이 로켓 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조립하고 또 보관하고 뭐 수리하는 그런 용도로 예. 쓰이는 건물이에요. 예. 이 건물이 이제 크기로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건물이고요. 네. 아폴로 11호를 달에 보냈던 세턴 5 로켓을 4개까지 보관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로켓 4개를 보관할 수 있다고요? 엄청나게 큰 건물이죠. 그러네요. 근데 이 건물 바로 옆에 이제 보잉 건물이 들어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예전 같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 우주센터 자체가 미국 정부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미국이 이제 우주 개발을 민간 기업과 함께한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사는 그럼 달이나 화성 등 좀 심우주 탐사에 집중할 계획을 네. 갖고 있고요. 또 과거에 우주 왕복선을 통해서 국제 우주 정거장에 화물들을 운반했던 것을 이제 민간에 아웃소싱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결국 이제 이 전략은 미국 정부와 민간 우주기업 모두에게 윈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나사는 국제 우주 정거장에 이 화물이나 우주인을 보내는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에 네. 모든 역량을 이제 달이나 화성 탐사 등 심우주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뭐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우주 기업은 이 국제 우주 정거장 그 수송을 대행하게 되면서 이제 우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예. 이런 걸 암시하게 된 거죠. 네. 지금은 이제 국제 우주 정거장이 어떤 이런 주요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뭐 달까지 우주여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화성도 갈 수도 예. 있고요. 예. 자, 우주의 어떤 상업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그 중심에는 로켓을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 있겠네요. 이 로켓은 어떤 우주 개발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네. 특히 우리가 이제 자력으로 로켓을 보유하게 되면은 인공위성을 뭐 띄운다든지 뭐 달에 탐사선을 보낸다든지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다른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로켓을 빌리면 네. 그 빌려주는 회사 일정에 맞춰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서 쏠 수 있기 때문에 우주 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로켓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 그 저가 로켓 개발 경쟁에 불이 붙었죠. 예. 이제 그 불은 다들 알다시피 이 재활용에 성공한 그렇습니다. 스페이스X가 불을 붙인 거였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럽의 자존심인 그 아리안 로켓도 이제 아리안 현재보다 훨씬 더 비용을 줄인 아리안 6 로켓을 개발 중에 있고요. 네. 예. 이 미국의 경우에는 그 달에 보내기 위한 SLS 로켓 이제 이게 완성이 되면은 역대 최강의 로켓으로 아마 기록이 될 건데요. 그런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취재 과정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한 얘기가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가 그 시험 75톤급 엔진 시험 발사체 성공했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어떤 우주 선진국으로 가는 거에 너네가 문턱을 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뭐 예. 이런 점을 봤을 때도 예. 이제 우리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완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로켓, 즉 발사체의 중요성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의 누리호의 경우는 2021년에 최종 발사할 계획을 네. 갖고 있죠.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라보겠고요. 자, 리포트에서 몇몇 흥미로운 우주 기업들을 다뤘습니다. 뭐 다양한 아이디어들 또 정말 상상력이 네. 툭툭 튀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들 나왔다고 하는데 몇 가지 기업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케네디 우주센터는 로켓 발사의 어떤 전설 같은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지상에서 우리가 로켓을 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지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로켓을 쏘는 하늘에서요. 그런 거를 연구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보잉 747과 같은 대형 비행기 날개에 소형 로켓을 달고 그 소형 로켓 앞에 인공위성을 달아서 공중에서 직접 로켓을 쏘겠다는 거죠. 네. 근데 뭐가 이점이 있나 봐요? 이렇게 되면 공중은 지상보다 중력이 더 약하기 때문에 연료를 더 적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 얘기는 꼭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뭐 이런 흥미로운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또 소형 위성 뭐 1m 정도 되는 이런 로켓 한 1000개를 또 우주에 띄우겠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의 인터넷망을 구축하겠다. 네. 뭐 이런 기업도 있는데 네. 주로 이제 뭐 비행기나 선박 같은 곳에 인터넷을 공급하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만나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이번 취재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요. 자, 앞서 언급하셨지만 그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의 취재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국내 언론에서 최초로 뭐 발사대 조립동 여러 가지 취재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이 취재가 가능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나사는 미국의 정부 기관이잖아요. 이 네. 나사의 A가 에이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항공 우주를 대행하는 정부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어느 나라도 그렇지만 정부 기관을 해외 언론이 취재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보안이 네. 아주 그리고 철저하니까요. 뭐 보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약 사항도 많고 이 네. 허가가 사실은 안 돼요. 그래서 특히 나사는 해외 언론이 취재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으로 이렇게 악명이 높은 곳인데요. 예. 이 케네디 우주센터의 핵심 시설인 이 VAB 건물 아까 설명드렸던 네. 그다음에 이 39B 발사장 그리고 이동식 발사대로 불리는 이 모바일 런처는 저희가 처음으로 허가를 받고 취재를 한 거죠.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곳이 39B 발사장 공사 현장이에요. 예, 리모델링 중이라고 네, 하셨죠. 지금 리모델링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케네디 우주센터의 직원, 뭐 이 기획국장이나 지금 저 아까 화면에서 나왔던 예. 그 여자 연구원을 네. 그 인터뷰한 것도 국내 언론으로는 저희가 처음이었던 거죠. 와, 네. 지금 이제 보이는 화면, 요 다음에 지금 보이는 화면 이제 나올 화면이 그 모바일 런처가 들어있는 이 VAB 빌딩 건물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세계에서 지금 네 저 번째로 건물이 그 큰- VAB 빌딩을 측면에서 찍은 거예요. 예. 네.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크게 뭐 하나 건물이 보이잖아요. 네. 저게 지금 그 이동식 발사대인 모바일 네. 런처가 VAB 빌딩 안에 보관되어 있는 걸 저희가 찍은 거예요. 와. 그렇군요. 이 이동식 그 발사대가 이렇게 발사장이랑 예. 이 VAB 건물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날은 저 안에서 이제 뭐 수성 같은 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테스트 과정을. 예. 그래서 원래는 이게 촬영이 허가되지 않았었는데 네. 네.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좀 부탁을 해서 촬영도 하고 그 앞에서 스탠드업도 하고 와. 그랬던 네. 거였죠. 뭐 값진 영상이네요. 그러게요. 이 취재 과정에서 제가 이제 나사하고 주고받은 이메일만 한 수십 통, 대략 한 30통이 넘었던 것 같아요. 예, 미리 한국에서요. 네,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1월 달부터 아. 이 작업을 준비했으니까요. 맞습니다. 뭐 이런 건 통상적으로 뭐 해야 되는 작업인 거고 이 해외 언론이 나사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또 출입 승인 절차를 따로 받아야 돼요. 예. 우리가 이제 뭐 나사 배지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네. 이 절차가 또 한 6주 정도 걸립니다. 아, 진짜 정말 취재하기 힘든 것도 힘든 예. 것이지만 정말 그 절차도 정말이나 까다로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심지어 통역사도 없이 직접 모든 인터뷰를 진행하셨잖아요. 오. 그 부분도 정말 높이 평가할 수 있고요. 왜냐면 이 나사를 출입하려면은 처음부터 이 인원이 딱 보고를 해야 돼요. 아, 예. 몇 명이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이 들어간다. 통역사를 예. 세팅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보고하지 않은 인원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통역사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죠. 최소한의 취재 인력만 들어갈 수 예. 있었군요. 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힘든 곳을 취재한 만큼 얻은 결과도 값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에피소드들 더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일단 그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를 취재를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마일스 로버 2020이랑 마일스 헬리콥터를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그 예. 책임 연구자를.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좀 헬리콥터 실물을 우리가 좀 촬영을 하고 싶다. 인터뷰 그 연구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끝나고 나서 이 연구원이 본인은 좀 해주고 싶었어요. 네. 아, 본인은 좀 보여주고 좀 자랑도 하고 싶고 하니까. 예. 네네. 근데 이 홍보 담당자가 그건 불가능하다. 아 그래요. 아, 이 갑자기. 마일스 헬리콥터를 미국 언론도 공개한 네. 적이 없다. 자국 언론도 공개하지 그래서 이거는 못한. 전혀 안 된다. 예. 대신에 우리가 관련 자료를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게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저희가 이제 계속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이제 프랑스에서 이 프랑스 국립 우주국. 예. 이제 프랑스에서는 나사와 같은 기관인데 네. 원래 이 기관의 그 부국장, 국장이죠. 그러니까 부원장을 예. 인터뷰하기로 돼 있었어요. 이제 프랑스 측에서 이제 갑자기 연락이 왔죠. 한밤중에. 예. 네. 이 원장이 이제 그 유럽 우주국 에사라고 불리는 기관에 예. 중요한 일정이 생겨서 음. 우리가 한 인터뷰로 하기로 한 날짜에 그 시간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갑자기요. 예,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뭐 기관장들은 예. 해외 이런 주요 기관의 기관장들은 일정이 이렇게 임박해서 되기 때문에 네. 예. 인터뷰가 이렇게 자주 변경이 된다고는 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좀 급박하게 좀 다른 사람을 좀 섭외해달라고 해서 결국 부국장을 인터뷰를 했었죠. 국장을 인터뷰하려고 네. 했었는데. 네, 다행이었네요. 원래 애초는 그래도. 국장이었는데 부국장을 인터뷰를 했었죠. 예. 자, 참 파리 취재도 굉장히 힘들게 진행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뭐 또 다른 에피소드도 있었나요? 저희가 이제 케네디 우주센터에 도착한 게 저녁 한 6시 조금 넘었을 무렵인데 네. 이제 그날이 이 스페이스X가 펠컨 헤비 로켓을 쏘는 날이었어요. 아. 원래는 그날이 아니라 한 이틀 네. 전에 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연기가 돼서 이제 그날 쏘는 걸로 됐던 거예요. 도착 당이래요. 근데 저희가 공항에 도착했을 무렵에 얘들이 쏜 거예요. 아, 그래서 아쉽네요. 우리가 뭐 예. 한 1시간만 좀 일찍 왔으면은 그러게요. 좀 먼 발치에서라도 이걸 좀 이렇게 촬영할 수가 있었는데 네. 좀 그게 한 가지 좀 아쉬움이 남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파리에 도착한 날이 16일이었는데 네. 그 전날이 아, 예, 15일 날 그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화재가 났었잖아요. 맞아요. 안타까운 사고였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도착을 했으면 네. 그 현장을 좀 취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음. 뭐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함께 취재 뒷이야기 함께 들어봤는데 자, 벌써 5개의 리포트가 나갔는데 마지막 리포트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죠. 이 마지막 리포트는 이제 국내 예. 우리의 그 우주 개발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우리가 나갈 방향은 무엇이며 우리가 선진국에서 배운 교훈은 무엇이냐, 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 리포트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은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다가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내일 아침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도, 춘천 4도, 서울과 대구 7도, 광주 8도 등으로 예년보다 3, 4도가량 낮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과 경기 동부, 경북 내륙에는 늦서리가 내리고 얼음도 관측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인 모레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 서울 아침 기온이 9도, 낮 기온 16도로 쌀쌀하겠습니다. 국제공동연구팀이 북극에서 남극에 이르는 전 세계 바다를 돌며 20만 개에 달하는 해양 바이러스 유전체를 확보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팀이 참여한 연구팀은 타라오션은 2009년부터 4년 동안 전 세계 바다에서 얻은 시료를 분석해 모두 19만 5,700여 개의 바이러스 유전체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양 바이러스 유전체는 약 15,000개로 알려졌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그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가 확인된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해양 바이러스의 다양성을 담은 일종의 안내서를 확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원자력 기술 수혜국에서 이제는 어엿한 기술 공여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 60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원전 기술 수출을 늘리기 위한 세일즈 외교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우 기자입니다. 주한대사 등 외교관들이 대전을 찾았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 친선의 날을 마련해 세계 30여 개국 외교 사절단을 초청했습니다. 연구원은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인 아틀라스를 제일 먼저 소개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원전 사고를 모의 실험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But undoubtedly that would be something like a paves the way for a closer cooperation between our governments. If a green light is open, it paves the way for that. I'm positive about that. 전력과 물, 난방용 에너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도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의 원자력 기술을 세계가 공유하고 세계 각국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원자력 기술 수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잠재적 원자력 기술 수요가 높은 외국 사절단에게 한국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소개해 원전 기술 수출을 확대하려는 시도입니다. 각 국별로 어떻게 보면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어떤 기술 전수라고 또 그분들도 자기 국가에 가장 최적화한 형태로 우리로부터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로 꼽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세계 38개국 83개 기관과 협력 약정을 맺고 활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원자력 세일즈 외교에 나섰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농업 관련 신기술을 현장에 보급한 결과 소득 증대 등의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 비용은 줄이고 경쟁력은 높여준 현장을 김학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벼를 찌은 뒤 나오는 쌀겨가 가득합니다. 이 영농조합법인은 쌀겨에서 영양 성분이 풍부한 쌀룬을 분리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쌀룬과 꽃송이 버섯을 함께 발효하는데 이 과정에 이 법인이 낸 특허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합니다. 쌀룬을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제품과 차, 기능성 건강식품 등으로 개발해 내수는 물론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의 특허와 우리의 특허를 접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앞으로도 생산할 예정인데 품질이 좋고 소비자의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역시 농진청의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한 이 농가는 난방비와 인건비 등 생산비를 30%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꽃재배에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색깔이 좋은 고품질의 꽃 생산률이 향상돼 고소득 농가로 자리 잡은 겁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신기술 보급 사업을 통해 농가와 농산업체에 보급한 기술은 120여 개. 이 가운데 사업이 완료된 36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비용 대비 이익이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농업기술이 현장에 확산되면서 생산성은 높아지는 반면에 또 생산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농가 소득은 향상되고 있고요. 현장의 반응들이 많이 좋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농업기술 명인 등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신기술 보급에 특히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미래 일자리와 관련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자동화로 향후 20년 사이 현존 일자리의 14%가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들의 기술 변화 대처를 돕는 사회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OECD는 현지 시간 25일 발표한 노동의 미래 보고서에서 디지털 격변, 세계화, 인구 변화가 노동의 세계를 재편하고 있다면서 향후 15에서 20년 사이 현존 일자리 14%가 자동화로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OECD는 이와 함께 현존 일자리의 32%는 자동화와 로봇의 보급 확대에 따른 기술 환경 격변으로 대폭 개편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의 45%가 자동화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헬스 시간입니다. 물체가 원운동을 하기 위해선 두 가지 힘인 원심력과 구심력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 두 가지의 힘의 방향은 언제나 반대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생활 속 물리 현상을 통해 알아보는 원심력과 구심력의 비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은 나들이 가기에도 딱 좋은 시즌인데요. 다양한 봄꽃들을 쫓아 소풍을 즐기는 등 이렇게 성큼 다가온 봄을 만끽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놀이공원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놀이공원은 재미있는 놀이기구를 타는 곳이기도 하지만 과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궁금한 S와 함께 빨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의자에 앉은 채 공중으로 올라가 빙글빙글 도는 회전그네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즐겨 타는 놀이기구들 중 하나입니다. 그네를 타고 공중을 돌다 보면 하늘로 튕겨오를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하죠. 하지만 튕겨나가지 않고 계속 빙글빙글 돌 수 있는 것은 이 속에도 과학의 원리가 숨어있기 때문이랍니다. 물체가 한 점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도는 것을 우리는 원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만약 원운동하는 물체 위에 누군가 타고 있다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힘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힘을 우리는 원심력이라고 부릅니다. 원심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체가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심력이라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구심력은 항상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며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계속해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회전그네 역시 그네를 잡아주고 있는 기계장치에서 구심력을 만들어주게 되죠. 바로 이때 그네 속에 타고 있는 우리는 뉴턴 제1법칙, 관성의 법칙에 의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원운동을 하는 그네로부터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 같은 힘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관성력인 원심력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러한 원심력 덕분에 우리는 회전그네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거죠. 놀이공원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있다면 바로 먹는 즐거움인데요. 놀이공원 곳곳에 달콤한 솜사탕을 파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시죠? 맛있는 솜사탕이 탄생하는 비법도 역시 구심력과 원심력을 이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솜사탕 기계를 자세히 보면 정 가운데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설탕을 담을 수 있는 통이 있습니다. 통의 아래에는 통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가열 장치가 존재하고 있죠. 통의 온도가 점점 올라감과 동시에 빠르게 회전하게 되면 원심력에 의해 설탕들은 통의 벽 쪽으로 쏠리게 되며 곧 따뜻해진 통의 온도에 의해 스르르 녹아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액체 상태의 설탕이 통의 벽에 뚫려 있는 미세한 구멍 밖으로 직선을 그리며 뻗어나가게 되면서 차가운 공기와 만나 순식간에 식으면서 아주 가는 실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실들을 젓가락으로 돌돌 감으면 부드럽고 달콤한 솜사탕이 되는 것이죠. 정말 재밌죠? 원심력과는 별개로 회전 운동을 응용한 장난감 중 하나인 팽이에서도 재미있는 과학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등으로 게임을 즐기는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팽이치기가 정말 인기 있는 놀이 문화였답니다. 재미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 팽이는 혼자서는 절대 설 수 없지만 돌고 있는 팽이는 혼자서도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은 바로 팽이가 가지고 있는 회전에 숨어 있답니다. 어느 한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모든 물체는 운동량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량을 우리는 각 운동량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운동량의 특성 덕분에 팽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각 운동량을 유지하고 싶어 하게 되고 바로 이러한 이유가 팽이가 쓰러지지 않고 잘 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큰 요인이랍니다. 하지만 바닥과의 마찰 때문에 점점 각 운동량이 줄어들게 될 테고 언젠가는 팽이도 쓰러지겠죠. 그래서 회전이 약해질 때쯤 다시 채찍을 가해 속도를 내게 되면 쓰러지지 않고 계속 돌 수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미있는 요소들을 알아보다가 한 가지 기묘하고도 재미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투명한 물통에 검은색의 고무줄로 스티로폼 공을 매달아 둔 뒤 물통을 손에 쥔 채로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돌면 공은 원심력에 의해 바깥쪽 벽에 붙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통에 물을 채우고 다시 실험을 해보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는 손잡이 반대쪽으로 향하던 스티로폼 공이 이번에는 손잡이 쪽 벽에 붙게 됩니다. 마치 원심력이 거꾸로 작용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상, 신기하지 않나요? 대체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 때문에 만들어지는 부력에 있습니다. 부력이란 공기 또는 물과 같은 유체에 부피를 가지는 물체가 들어온 경우 유체의 무게가 힘으로 작용하여 그 무게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게를 만드는 힘은 중력이기 때문에 보통 중력의 반대 방향인 위쪽으로 작용하게 되죠. 물론 물을 채우는 이 물통 안에서도 부력은 위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검은 고무줄을 매달아 놓아 스타이로폼을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붙잡아둔 것이죠. 그러나 이 물통을 빙빙 회전시키게 되면 앞서 소개했던 원심력에 의한 부력이 만들어지게 되어 원심력이 작용하는 반대 방향으로 부력이 가해져 손잡이 쪽에 있는 벽면으로 밀어 올려진 것이랍니다. 거꾸로 작용하는 원심력의 비밀은 원심력이 만들어내는 부력이었다는 사실이 재미있지 않나요? 오늘은 생활 속 물리 현상을 통해 원심력과 구심력 그리고 소소하게나마 부력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설명해드린 예시 이외에도 일상 곳곳에서 원심력과 구심력의 원리를 많이 찾아볼 수 있으니 한 번씩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그럼 궁금한 S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사이언스 투데이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영국의 민간업체 원웹은 작은 인공위성 여러 대로 전 세계 모든 곳에 인터넷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에는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뿐 아니라 버진그룹, 코카콜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했는데요. 2021년까지 세탁기만한 위성 600만 8개를 띄워 올려서 전 세계 무선 네트워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간이 뛰어들며 더욱 치열해진 우주산업 경쟁 속에 또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탄생할지 기대되네요. 네, 사이언스 투데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